일단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결판이 났기 때문에 네. 노선 투쟁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정청래 전 대표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전 대표까지 지낸 분인데 지금 뭐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두 사람 다 별로 지금 좋은 상황으로 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 대표 이름을 넣어서 그래요. 원래 정치권의 근거가 상대의 이름을 지적하는 거예요. 차라리 민실장이라고 하든지요. 민주당은 민실장이 되겠다. 민생 실용 확장. ABC는 초콜릿이지. 뭐 ABC 초콜릿. 그러니까 유시민의 ABC를 다른 ABC로 덮으면 되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이게 유시민 전 장관의 ABC론을 일정 정도 그러니까 내용을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네. 존재를 인정한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 대표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길입니다. 자, 지금 나라 안팎에서 굉장히 힘든 뉴스들이 많이 좀 전해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없이 가벼운 자리인데 이제 가벼우면 안 될 것 같고 무겁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건 오늘 아니에요. 무겁게. 예. 네. 오늘 몸무게 좀 넣으셨어요? 좀 늘었더라고요, 실제. 네. 저희가 잘 네.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평론가 분들께서는 평소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네팔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큰 참사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그 구조 인력 파견하고 할 텐데 관련된 뉴스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고 갈까요? 네, 이 네팔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날로 늘어서 거의 한 400명에 육박을 했다고 하고 실종자 수도 1,500명을 넘어섰는데 뭐 실종자 대부분이 한 뭐 900여 명은 외국인이라고도 해요. 워낙 뭐 성지순례 가거나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변을 당했고 오늘 또 CNN 외신 보도 따르니까 또 다른 한국인 실종자들도 뭐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일단 그 고지대에 고립되어 있던 우리 근로자 네. 10명은 일단 이제 헬기로 무사히 생還을 시켰다라고 하고 9명의 그 이제 수력 발전소 건설하던 직원들은 여전히 이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종 상태인데 관련해서 이제 이 대통령 지시도 있었고 정부가 합동 신속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본격적인 수색 활동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당초 처음 발표가 났을 때 네팔에서는 지진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홍수가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위성 사진 같은 걸 좀 분석을 하고 이 전문적인 연구진들이 분석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땅에서 올라온 지진이 아니다. 이거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앙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폭 600m에 달하는 거대한 빙하와 암석 덩어리가 1200m 아래로 무너지면서 추락을 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규모 한 5.2 정도 되는 이제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었고 이제 그러면서 연쇄적인 반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산사태가 계곡을 덮치고 강물을 덮치고 얼음 호수의 빙벽을 덮치면서 그 뚝이 무너져서 호수 안에 있던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고 거대한 이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원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기후 위기가 초래한 전형적인 재난 의 시작이다라는 분석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빙하가 뭐 아랫부분 같은 데가 녹으면서 아마 빙하가 미끄러진 뚝 걸로 떨어진 거죠. 네, 예. 그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뭐 세계 각국의 노력들이 아마 네팔로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워크숍 연찬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 금지령이 당연히 내려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은 워크숍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연찬회라고 하죠. 의원 전원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뭐 앞으로의 과제도 얘기하고 으쌰으쌰도 하는 자리인데 이제 그러면서 하반기 정기 국회도 준비를 하는 건데 좀 이런 좀 국제적인 참사가 있는 만큼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만찬에서는 보통 이제 다 모여가지고 원래 술 한 잔씩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금주령도 내렸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끝나고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전원과 오찬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 일정도 일단은 미뤘습니다. 네.
그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좀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마 찍혔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워크숍을 하면요. 네. 처음에 뭐 이제 인사할 사람들 하고 감사할 사람들 감사패 주고 이제 훈훈하게 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보통 나와서 이제 축사를 한마디 하죠. 뭐 오늘 뜻깊은 자리에 모여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고 지역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각 분과별로 의제 발표할 텐데 열심히 들어주시고 정도의 일반론을 얘기하고 내려가는데 김민석 대표는 아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핀 마이크를 차고 연단에 섰어요. 스티브 석스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네, 그래서 뒤에 네. PPT를 띄워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뉴 ABC론을 띄웠습니다. 이 ABC를 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유시민 작가의 ABC는 올드 ABC다. 네. 나는 뉴 ABC, 그러니까 이제 민생 정치, 어포더빌리티, 그리고 확장 정치, 브로드닝, 그리고 유능한 정치, 컴페턴스를 뉴 ABC로 밀고 우리 당이 이제 전통적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 보수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라는 확장 전략에 대해서 직접 강연에 나섰어요. 네. 민생 확장 유능한 이런 정치를 우리 여당이 해야 된다. 네. 네. 어떻게 요 ABC에 대한 뉴 ABC에 대한 의원들 반응들은 괜찮습니까? 뭐라고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늘 듣던 얘기죠. 근데 이제 ABC를 그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자꾸 얘기 유시민 것 자체가 씨가 유시민 씨 생각이 나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건데 네. 유시민 씨 ABC가 뭐 들어줄 만한 뭐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뉴 ABC 하면 그냥 내용은 좋아요. 민생 실용 확장.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유시민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네이밍이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라리 민실장이라고 하든지요. 민실장. 민주당은 민실장이 되겠다. 민생 실용 확장. 민실장. 민실 확보다는 민실장 해서 뭐 차라리 이런 식의 네이밍이 낫지. ABC, 네. 뉴 그런 ABC는 좀 안 좀 하면 안 돼요. 뭐 말 줄이고 뭐 예. ABC는 초콜릿이지. 뭐 뉴 ABC 초콜릿 당이 높아지니까. 김민아 어떨까요? 김민아. 김민아는 뭐예요? 김민아. 뭔데? 김민석 민생 실용 확장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까 안 할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가볍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당대회가 괜찮습니다. 끝나서 김민아는 좀 끝난 것 같고 사실 김민아는 끝났다뇨. 제가 끝나. 죄송합니다. 빨리 액마개를 여기다가 그런가? 그래서 이런 뉴 ABC 같은 게 썩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프레임을 봐서는 좋은 네이밍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용은 좋은데 네. ABC가 오히려 자꾸 생각난다. 떨쳐낼 거를 기억나게만 하는 그런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ABC 자체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김민석 대표가 처음에 ABC 얘기할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한 뭐 이 나름대로의 통치 전략으로 얘기한 뭐 ABCD 이런 거 만들 때 내가 일조한 바 있다. 그래서 내가 ABC 얘기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하고는 이제 다른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면은 이 ABC론을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ABC로. 그러니까 유시민의 ABC를 다른 ABC로 덮으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뉴 ABC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드 ABC랑 이렇게 대비를 했고 그러면서 유시민 전 장관의 ABC론을 직접 거론을 하기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유시민 전 장관의 ABC론을 일정 정도 그러니까 내용을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네. 존재를 인정한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 대표가 그 유시민 전 장관의 사실 내용적으로 그다지 그 쓸모 있지 않은 내용적으로 그다지 완성도 있지 않은 ABC론을 어쨌든 의식하고 있구나.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정청래 전 대표하고 뭐 이렇게 생긴 문제도 저는 전반적으로는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전에 지금 최근에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결국 전당대회 끝났는데도 또 이재명 대통령 노선이 틀렸다. 이거 망하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니 그러면서 나온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 그래서 요게 그걸 보여주는 장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네. 이러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선이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그래도 많이 합쳐지거나 아니면 이제 갈등이 좀 많이 봉합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어제 연설 네. 부분도 있었죠. 이 연설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의원의 실명이 거론이 됐거든요. 이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소위 우리라고 하는 우리 진영의 단결에 기초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습니다.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이번에 당의 노선이다.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결국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도로 이제 빨리 우리가 가야 된다는 입장이 아마 대통령 뭐 김민석 당대표 등등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지층부터 좀 살뜰히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정청래 전 대표와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김민석 대표가 한 것 같고, 다만 전 대표의 이 노선을 이렇게 비판한 게 뭐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건 혹시 우리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결판이 났기 때문에 네. 노선 투쟁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구성원들이 손을 들어줬으니까 손 네. 들어준 쪽의 노선이 맞다고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긴 쪽에서 굳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되새김질할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에 특히 진 사람의 실명을 거론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혹은 이게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 영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요? 그거를 테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멋있게 막 이미지 정치하는데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그랬다면 제가 좀 생각이 짧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전당대회 끝나고 정청래 전 대표의 이제 메시지 중에 정청래는 졌지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뭐 차원으로 차원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않나. 하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이벤트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 불러가지고 그만 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일종의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친청계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린 열심히 뭐 반대할 겁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물론 사건이 생기고 뭐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시점이 오면은 또 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대통령이 이 일정을 잡아놓은 이후에 또 일부러 싸울 거리를 만들어서 싸우면은 그거는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강 상태로 가는 거였는데, 사실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빌미를 준 측면이 지금 있는 거죠. 굳이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얘기를 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대표가 이 노선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전당대회는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노선의 구도로 치러졌어요. 그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긴 측면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이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바도 있으니 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챙겨보겠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우리가 함께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정청래 전 대표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전 대표까지 지낸 분인데 지금 뭐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SNS나 이런 데다가 내 주장은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언급돼서 사실 참 당혹스럽고, 차제에 이런 내 입장에 대해서 네.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토론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거치고 나니까 상당히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되었다. 무게감이 있어요. 이렇게 평가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뛰쳐나가고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글을 사실은 SNS 하나 또 올렸죠? 소셜미디어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정청래 전 대표 정치가 원래 좀 저런 스타일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정청래 전 대표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두 사람 다 별로 지금 좋은 상황으로 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김민석 대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중도가 없진 않아요. 그리고 구조적 확장을 하지 않고서는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는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적 한 4,4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 대선에 투표한 사람이 3,500만이에요. 근데 양당의 공의 당원들을 보면 민주당이 한 160만 잡고 국민의힘이 한 100만 잡을게요. 거기에 어림잡아서 4분의 8점까지 10명씩 데려온다 하면 민주진영이 한 1,600만, 네. 여기가 한 1,000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얼마 됩니까? 2,600만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2천만은 중도층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 저는 이 선거에 이 대권과 총선이 달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리 확장을 하려면 정청래 대표 입장은 우리를 자강한 다음에 우리가 잘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도를 없애자는 얘기 같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중도는 정책 관심도 없고 민주당이 잘 되든 국민의힘이 잘 되든 상관없고 나의 민생에 잘 신경 쓰는 사람 선택하기에 이런 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김민석 대표 말이 저는 일견 논리적이라고 맞다고 보는데 네. 김민석 대표가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면 될 거를 실수한 게 있죠. 정청래 대표 이름을 넣어서 그래요. 그냥 정청래 대표 이름만 빼면 중도는 없다라는 주장은 이건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이론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 했었으면 됐을 텐데 네. 원래 정치권의 근거가 상대의 이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여야 가리지 않고 말하자면 만약에 윤희석 대변인이 뭐 콩물이 맛있다. 맛없다 했는데 맛있다고 했겠죠. 맛있는 건 맛없다고 해야 지적을 하지. 맛없다 했는데 얘가 콩물이 맛없다고 한 사람은 말이야. 이 입맛이 형편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윤희석 대변인은 정말 입맛이 형편없어.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명을 저격한 것이 이제 정치권 근기예요. 근기. 이름을 이름을 주십시오. 그래서 윤희석을 키워주자. 이름을 거론한 게 김민석 대표의 실수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은 너무 저거 이렇게 전당대회 나와서 지도자가 되겠다 하신 분이 너무 좀 이렇게 밴댕이처럼 속 좁은 모습을 보였어요.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마이크 독재다 이런 말로 이제 맞받아치면 네. 결국엔 이제 누구 하나가 지지 않겠다는 거라서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5시간을 김민석 대표가 무슨 청년 정치인 이제 막 등장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뭐 어떤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겪고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상대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정도의 파급력 내지는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의도 내지는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혹시 한 건 아닌가? 뭐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의 첫 워크숍이었는데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다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강력하게 반론을 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론,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전당대회에 했던 발언들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구도라든가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꼭 내가 정청래 대표가 일화를 얘기하겠다라고 뭐 정교한 계획을 세워갖고 뭐 했을까? 그건 뭐 아닐 수도 있다. 네.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계획하지 않은 말들이 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여서 근데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당대표 정도의 어떤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은 그러한 발언들이 이제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빌미 주는 방식이 되면 안 되니까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 봉합하기 위해서 네. 골을 메우기 위해서 그 점을 잘 살려줘야죠. 이 김민석 대표가. 그러면 이제 정면 돌파하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던진 것 같아요.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중도 있다 없다 어떤 방식이 좋냐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아마 그냥 추정하기로는 혹시 이제 그 예를 들면 선거 결과도 아주 뭐 어마어마한 차이는 또 아니었죠. 일방적인 게임은 또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데서 군수와 차도 아니었고. 네, 거기에다가 당대표 되고 나서도 뭔가 당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의견들이 벌써부터 막 나오는 상황이 좀 되면 이쯤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민주당의 노선을 공표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먼저 선언을 좀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을 혹시 김민석 대표가 느낀 건 아닌가?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금 네. 이제 뭔가 이렇게 기세를 좀 잡아가는 그렇지 이제 그런 않았을까? 차원이었던 걸로 해석이 좀 되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말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실명을 한 번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총 한 7번 정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름을.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조금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네. 초반에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전임 지도부한테 감사패주고 꽃다발 주고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다가 네.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1박 2일 일정 중에 정청래 전 대표는 오후 5시 30분쯤에 이 워크숍 현장을 떠났습니다. 떠났고 이제 굉장히 불쾌했던 페이스북에 모양이군요. 예, 네. 글을 올려서 이렇게 뭐 네 주장은 혼자 틀렸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는 폭력이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마이크 독재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김 대표가 좀 수습하는 차원에서 네. 토론에도 비판에도 귀를 열고 다른 목소리에도 이제 마이크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전통적 지지층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당의 중심을 세우고 민주개혁 세력과 먼저 통합 연대한 뒤에 이재명 정부 함께 일을 잘해 스윙부터 중도의 지지를 얻어야 이깁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부터 먼저 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노선 투쟁 뭐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네. 이어질 거는 근데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사석에서든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의 정치 지론인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 뭐 서로 간에 뭐 의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도 정치적인 그 이념이나 지향이 다르면 네. 그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표면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나 친청계 의원들이 우리 진영 내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나는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토론을 통해서 이 진영 내에서 그 본인들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겠다. 네. 라는 선전포고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선 논쟁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노선 논쟁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네.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정청래 전 대표 쪽의 어떤 그러한 태도도 이것을 노선 논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전 최고위원 노선 얘기를 쓴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썼다고 네. 하면 그러니까 뭐 노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정청래 전 대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 독재 뭐 이렇게 가면 이거는 노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네. 감사패 준 것도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불쾌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패를 줬는데 왜 불쾌합니까? 그럼 불쾌한 일은 아니죠.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 공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패조차도 불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패배의 이러한 이제 어떤 맥락이 지금 아직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된다. 네, 노선 논쟁을 해야 되는 국면에서는 노선 네. 논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패를 줬는데 불쾌하다고 했었어요? 언론 보도에 이제 일부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걸 주는 걸 나는 몰랐다. 네,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주냐고 이런 거. 에이 그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누가 정청래 얘기했을까? 대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측에서 얘기를 했다. 네, 이렇게 네,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를 뭐 이제 뭐 친석계냐 친명계냐의 뭐 여론도 약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볼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도가 이어졌을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또 약간 좀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들어보니까 어쨌든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았나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있더라고요. 네. 네. 자, 당 대표가 또 그 여러- 전에 네. 네, 일단 이 워크숍에서 뭔가 뜻을 모은 사안도 있습니다. 하나만 전할게요. 뭐예요? 이제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특검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 조작 기소 특검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라는 때 뭐 뜻을 모았다라고 했고 다만 그 이제 지방선거 전에도 추진을 하려다가 그 공소 취소 권한 주는 거 가지고 논란이 좀 돼서 미뤄졌던 거잖아요. 네.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오피셜하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느냐 마느냐가 좀 이슈였는데 네. 그거는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다. 네, 하지만 특검 출범은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뭐 당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의원들이 다 모인 워크숍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네. 또 다른 특검이 이제 또 출범을 하겠군요. 네. 자, 그리고 당대표가 인선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분명히 좀 낼 텐데 네. 지금 또 의미 있는 인선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이제 분야별로 당대표 특보를 임명을 했는데요. 네. 일단 기획 분야 특보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이 됐고, 네, 그리고 사회단체 분야에는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이 김민석 대표의 아주 오랜 측근으로 좀 알려져 있고, 네. 뭐 청문회 때도 언급이 됐었죠.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이제 좀 논란이 있던 인물인데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미 외교 특보 분야에는 송호창 변호사. 19대 국회의원이었고 네. 이게 뭐 이른바 원조 친 안철수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탈당도 했었고 한데 이분을 대미 외교 특보 분야의 특보로 발탁을 네. 했습니다. 제일 관심 가는 분은 역시 정봉주 전 의원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원래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막 최고위원 열심히 여론조사 앞서가다가 갑자기 이제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을 특보로 임명한 것은 어떤 뭐 의도,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좀 이 답변이 제한돼요? 답변이 제한되지는 않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할까, 비평적으로 얘기할까 있는데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당에서 할 일들은 많이 있어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지난 그 전당대회 때 같이 뛰었어요. 김민석 그 대표랑 예. 네. 최고위원을. 그때 아마 정봉주 의원이 앞서고 있었고 김민석 당시 이제 그 도전자가 좀 뒤처져 있었는데 정봉주 당시 후보가 이제 명파리 발언을 하면서 추락을 했죠. 예. 네. 그리고 야인 생활을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동병상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외연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진영 내에서 꼭 내 라인만 쓰겠다라는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고루고루 등용을 하지 않았냐. 그게 이제 좋은 해석 버전이에요? 저는 좋은 해석 버전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혹시 해석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전 잘 그러니까 뭐 좋아요. 전 이제 민주당 사정을 그렇게까지 모르니까 그냥 이분의 이제 쓰임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봉주 전 예, 의원의 쓰임새, 역할.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네. 이렇게 기용을 했느냐.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뜻이 다른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네. 막판에 이제 낙선을 하신 거고 이제 김민석 최고와 경쟁 관계에서 완전히 그 처지가 바뀌어버린 상태인데 근데 그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돼서 기용을 했다. 그럼 많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의 어떤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건 제가 몰라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네. 모르겠어요. 예. 뭐 어떤 역할에서 뭐 꽁 잡는 매 역할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사정을 잘 몰라서 다들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허영조 소장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느낌은 요 인사들의 이제 이름을 쭉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 평론가니까 평론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어떤 게 느껴지냐면 김민석 대표가 사실 오랜 정치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의 예를 들면은 뿌리가 쫙 깊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김민석계를 뭐 이끄는 뭐 이런 계파 수장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아무래도 야인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기반이 그렇게 탄탄한 상황에서 지금 대표가 된 건 아니다라는 거는 뭐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조건이 지금 뭐 이런 인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사실은 동병상련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송호창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셈이고, 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일종의 연합군을 꾸린 느낌이다. 예, 평론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와서 네.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의 지시로 출범하려고 했던 민주당 TV 오피셜 첫 방송 일자가 떴습니다. 오, 9월 1일. 네, 9월 1일부터 이제 원래 채널인 델리민주를 민주당 TV로 명칭을 변경해서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일단 뭐 시간대는 아침 시간대 라이브 오전 7시부터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이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김민석 대표가 고정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고정 출연 매일 한다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방송 일정은 9월 첫 주, 둘째 주는 화목, 화본 이렇게 4회 파일럿을 하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반영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9월 14일 셋째 주부터는 이제 주 5일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까지는 김민석 대표가 고정 출연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방송도 약간 1부, 2부 좀 성격을 달리 가나 봐요. 네. 그러니까 1부 때 좀 이제 김민석 대표가 출연을 해서 당 관련 컨텐츠를 할 것 같고 그 2부에는 그 매불쇼의 전 작가분이 이제 여기에 합류를 해서 좀 약간 재미를 더한 폴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치지만 좀 흥미롭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것들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누가 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진행자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또 김남준 홍보위원장 왈 기존의 훌륭한 민주 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다양한 관점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행자 구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얘기는 좀 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진행자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 두 가지 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당을 잘 아는 사람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당적이 없는 좀 외부 사람으로 그냥 중립적 위치에서 이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데, 이게 2주간 이제 화목 파일럿을 해보고 네. 좀 의견들 수렴한 다음에 아마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진행자가 확정적으로 지금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시범 방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누군가 거기 이제 진행이든 뭐 이렇게 출연이든 하게 되면 역시 저거 용역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들을 있습니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걸 상당히 좀 두려워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민주당 TV, 네, 그게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볼까요? 네, 대통령이 원래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이제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곤 했잖아요. 순방에 가서도 새벽에 이제 X에 글을 올리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SNS를 활용해 소통하는 빈도수가 눈에 띄게 급감을 했습니다. 대통령 게시글 숫자를 보니까 6월에 78건, 7월에 81건이었는데요. 8월에는 30건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조금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조작, 패가 망신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다면 네. 최근 관련 글에는 뭐 주식시장 불법 거래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위가 완곡하게 바뀌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또 있었고요. 또 이제 대통령이 생중계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네, 뭐 국무회의도 국무회의. 그렇고 뭐 부동산 대토론회에 앞서서는 그때 막 댓글로 뭐 종부세 기준 얼마일까요 투표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쌍방 소통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뭐 이런 뭐 중앙 지방 협력 회의 같은 것도 매번 생중계하던 것도 올해는 이제 생중계를 하지 않고 이 회의에서도의 생중계 빈도수도 굉장히 좀 줄었다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의 이런 약간의 변화가 생중계 내지는 이런 SNS에 바로바로 올리는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전 솔직히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라면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아세요? 라면이요? 네. 레시피대로? 뒤에 이제 적힌 레시피대로 500ml나 550ml 붓고, 네. 이제 라면마다 달라요. 500ml 라면 있고 550ml 라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부족하거나 과한 것들을 느낌적으로 뭐 본인이 잘한다고 그럴 수 있겠으나, 국정에 있어서는 계량화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량화 과정이지 않냐. 그러니까 X 자체도 어느 적정 수준에서 국민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는 정도 수준, 생중계도 그런 네네네. 수준 한번 1년 해보니까 네. 평가가 나왔겠죠. 그다음에 메시지 자체도 우리 지지층들이나 대통령의 어떤 직설적인 화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좋냐 나쁘냐는 또 분석을 했을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국정 운영을 1년 동안 해보니 이게 국민들의 호불호가 계량적으로 나오지 않았냐. 네. 저는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적정선의 SNS와 적정선의 메시지의 어떤 톤을 네. 맞추지 않았냐, 그래 보고 있어요. 참고로 그 영상 아래 보시면 저희 그 진이모 수제 열무 얼갈이 김치가 있거든요. 네. 그거랑 같이 드시면 라면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제 말을 좀 네, 들어야겠네. 뭐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근데 이 SNS가 사실 뭐 SNS 오늘날의 이제 SNS인데 역대 대통령들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지지율이 높고 임기 초고 이럴 때는 여러모로 이제 미디어 노출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지율이 좀 낮아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좀 여러모로 도전이 닥치거나 이러면은 좀 미디어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약간 그런 스토리 뭐 그런 서사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 세금으로 안 잡는다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동산 뭐 잡는 게 뭐 계곡 정비보다 쉽다면서
하면서 뭐 이런 식의 이런 서사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생중계라든가 회의에서 이제 했던 말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반론 삼고 이러니까 이런 게 초반에 이제 대통령이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이럴 때는 이 SNS나 생중계나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역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SNS에서 특히 좀 이후에 좀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네. 대통령이 SNS를 특정 주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좋은데 근데 자기 사건이나 이제 본인과 연관된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초기에는 이제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짚고 넘어가자 이런 수준에서는 괜찮았는데 그게 반복되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뭐 공소취소니 뭐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벌어지는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종합적으로 그러면 SNS라든가 이런 노출을 전반적으로 약간 좀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네. 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 잘하셨어요. 그 SNS 당연히 줄이셨어야 하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너무 가볍다는 인상을 많이 줬고 이 생중계되는 부분도 순발력이 남다르거나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라면 뭐 문제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뭐 회의를 생중계할 때 회의 내용보다는 어떤 뭐 단어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말 실수 이런 거 이제 대중들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걸 좀 제한하는 식으로 하신 게 아닌가. 네. 윤 대통령 시절에 도어 스태핑 있었잖아요. 그때도 처음에는 다들 열광을 했었죠. 야, 이제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니까 좋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또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국정 홍보를 그냥 대통령 아침에 다 해버리니까.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그 발언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론은 하다 말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다. 뭐 그런 네. 판단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나 뭐 하여튼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던 여러 국무회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볼 기회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군요. 과거보다는. 그래도 뭐 하실 볼 수 것 있죠. 그래도 하긴 할 건데 네. 뭐 예전처럼은 막 계속해서 모든 걸 생중계하겠다 그런 의지는 꺾이지 않았냐 싶어요. 민주당 TV에서는 하겠네. 민주당 TV에서는 뭐 생중계를. 그 생중계를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뉴스. 대한뉴스? 네. 자,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빠지다 네. 보니까 이런 여러 변화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지율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나온 조사 결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갤럽에서 8월 4주차 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이 42%, 부정이 50%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긍정평가가 45%였는데 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갤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긍정률이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동률, 이번 주에는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앞서 소개했던 조사 중에 이제 앞자리가 3자가 나온 조사가 하나가 있었죠. 이제 조원 CNI가 조사해서 스트레이트 뉴스가 보도를 했던 네.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8.9%, 부정평가가 57.9%가 나왔고, 근데 이거는 뭐 정례조사는 아니고 또 다른 정례조사 기관, 이제 그 전국 지표조사하는 MBS 결과에서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그러니까 2주 전 대비 1%가 올랐죠. 긍정이 50%, 부정이 43%가 나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뭐 스피커라고 하는 곳들에서도 이것도 내가 3자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빨리 다시 이제 올리거나 이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런 채널에서는 뭐 올라갈 방법이 이제 없다고. 근데 저는 그분들 보면 네. 참 답답한 게 본인들이 평론하시는 분들이 무당도 아니고 무슨 뭐 본인이 애연가도 아니고 뭐 맞췄다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도 유치하고 네. 판을 잘 못 읽는 것 같은데 저 몇몇의 뭐 30%대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선 ALS는 추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지금 하락 추이는 맞다. 이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4든 3이든. 근데 저는 이제 갤럽이라든지 MBS 조사를 보면서 하락 추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도 좀 급나가는 거는 멈추지 않았냐 저는 분석은 돼요. 갤럽 조사가 지난번보다 떨어지긴 했어도 오차 범위 내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시끄러웠던 전당대회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조금 좀
나름대로 김민석 지도부가 새롭게 좀 안정적으로 안착만 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누가 그랬더라? 그 저기 보수 패널 한 분이 이게 말하자면 한번 지지율은 떨어지면 계속해서 추락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보면은 역대 저 조사를 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1년 차 2분기 때 21%였거든요. MB 때는 이제 광우병. 강우병. 특이한 상황. 그러다 2년 차 4분기 때 47%로 네네. 올라요. 박근혜 시절에 15년 8월에 29%였어요. 근데 4개월 만에 44%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지율에 대한 등락 자체는 네. 변동의 요인이 분명히 있고 뭐 부동산 주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만 해소가 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정부처럼 태도가 틀렸다. 라고 어떤 뭘 잘해도 그냥 싫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떨어지죠. 근데 저는 현재까지는 그 상태는 아니라서 네. 그 30% 구술하고 계시는 분들만 좀 아니면 그래도 좀 올라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올라갈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좋아할 건 아닌 게 저도 맞췄다고 좋아할 건 아닌 게 결국 이제 뭐 다음 총선이 이런 데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여당 이기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예. 해서 그러니까 뭐 정파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예. 대통령지를 낮아지면 민주당한테도 해가 되니 우리한테 좋다. 국민의힘한테 좋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도 상대 당하고의 그런 비교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한다. 어쨌든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건데 정치하는 이유가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말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까요? 지지율 올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부동산에서 손 떼면 돼요. 부동산. 네, 진짜로. 지금 저는 이 세제 개편을 네. 전과 동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생각한다 이 정도 나오지 않으면 전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번 그럼 요건 한번 좀 세제 개편. 여쭤볼게요. 여전히 이제 뭐 시니어 스피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코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코어 지지층 떨어진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내지는 뭐 이런 것들에서 이탈된 건 이건 이제 중도층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예. 양쪽이 다 떨어진 겁니까? 코어, 중도층이? 저는 이제 코가 떨어진 건지 코인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사실상 이제 본인들의 경제적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싶고 최근에 말하는 행태들을 보면 저주에 가깝긴 한데 지분 요구를 자꾸 해요. 지분 요구. 김어준 씨 방송에 보면 지분 요구라는 게 김어준 씨도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네. 것들 아니면 홍상훈 그분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을 총리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다음 유시민 씨는 이제 코어를 잘 우리가 다독여야 된다라는데 그 코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우해 주라. 이 얘기가 계속 볼맥에 나오는데 정부에 신경을 안 쓰거나 이쪽 민주당의 말하자면 김민석 지도부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 그 저주의 강도가 점점 세져서 30% 떨어진다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정 이 부분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코가 빠지는 게 아니라 코를 빼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평가해요. 코어가 뭐냐의 문제예요. 네. 코어 근육이냐 아니면 뭐냐 이게 에반게리온이냐 뭐냐. 근데 이제 그 뭐 제가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의 코어가 나와요.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네. 그 사도가 오면은 그 코어를 갖다가 쉽게 해줘요. 예, 약간 이게 지금 그 소위 일부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코어 지지층이라는 것은 예. 본인 유튜브 시청자층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이제 그 글 반응하고 달고, 있는 예. 분들.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그 유튜브나 또는 그 유튜브를 즐겨 보고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선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어쨌든지 간에 주장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반대를 하게 되겠죠, 점점. 그분들 사이에서의 반대는 강해지겠죠. 정권에 대한 반대가. 뭐 꼭 반대라고 하지 않아도 요즘에 반대라고 그러면은 좀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라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어떤 지지의 정도가 약해지겠죠. 그럼 그게 이제 코어 지지층의 어떤 뭐 그 지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쪽에서는. 네. 근데 2030 여성 요렇게 만약에 유권자층을 다르게 본다면 네. 이분들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코어 지지층입니다 원래. 근데 이분들도 지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면은 떨어져 있어요. 네. 이거 왜 떨어졌느냐? 치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 문제 사실 또 얘기하냐?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쟁점은 지나가서 다시 보안 사건 얘기를 해보자. 그게 아니라 보안 사건 문제를 다룰 때 이거를 잘못 다룬 거죠. 검찰 개혁의 주제였을 때는 이분들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치안 문제로 이 문제가 성격을 달리했을 때부터는 당이 이거를 그 문제로 다뤄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코어 지지층의 유질이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이 말씀드린 이 치안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 문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문제 이 문제는 중도층이 지지를 일부 이 지지의 강도가 떨어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중도하고 코어 지지층이 다 떨어진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네. 각기 얘기할 수 있는 뭐 기준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보안 사건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요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사실 제가 볼 때는 강경한 개혁이 필요하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이거는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코어 지지층이 지금 서운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거는 자기 실현적인 예언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노선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에 감화돼서 지금 이 지지의 어떤 그 강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보면은 사실 이게 책임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러한 이제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코어가요.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웬만큼 잘못해도 나는 민주당 지지해. 예. 이런 분을 그냥 코어라고 생각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참. 네. 그래도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중도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선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때 내가 봐서 어떨 하는 때는 거 봐서. 지지하고 어떨 때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본다면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요 정도는 코어가 떨어져 갔다고 보기가 어렵죠. 민주당 전체 지지자들이 50을 넘지를 않는다고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중간에 선택하는 분들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니까 비난받을 부분이 생기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재명 지지 안 해. 뭐 다음 조사 때는 뭐 뭘 잘하면 또 선택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결론은 코어 지지층 무너졌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아요. 윤희숙 대변인 말이 정확할 거예요. 이렇게 짧게 해도 코어 이렇게 지지층이 떨어져 봤잖아요. 네.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이라서 뭐라고요? 코어 지지층을 잃어본 정보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지.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떨어져야 코어가 까지 비교를 하고 국민의 저도 아니,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돼요. 아니 마이크 독재예요? 네. 국민의힘의 공구리가 단단하던데 코어가 지금 왜 코어가 무너졌다고 합니까? 공구리? 공구리가 단단한데 지금. 아, 그 얘기가 아니라 예전 정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네, 저는 네. 딱 한 줄로 조금 지지를 네.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살려고 좋아하는 거 사다 주고 뭐 이것도 선물도 주고 해서 이만큼 올려놨어요. 근데 싫어하는 거 한 방 딱 하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 정부에 보내는 신호 중에 싫어하고 있는 게 뭔지를 딱 집어내서 그거를 멈추면 됩니다. 저는 그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래요? 최고의 방법이다. 네, 좋은 몇 가지가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체로 변화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럼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도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론 뭐 이것도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야 그거 빼고 이거 빼고 좋게 좀 가자. 이게 좋은 건가? 근데 이게 좋은 말씀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히 민생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다음에 치안 문제 더 이제 좀 카테고리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관한 문제 이거는 신뢰의 문제가 같이 따라붙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이다라고 했을 때 주식이 막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역시 이재명 정부야. 이재명 정부를 믿었더니 뭐 내가 재산이 막 불어난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처음에 3천이었는데 9천 갔으면 대단하지만
그게 이제 떨어져서 6천이 됐다. 네.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유가 뭐든 간에. 하지만 떨어졌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아이 그러면 그렇지 이게 아이 이재명 믿고 주식 투자했는데 이게 뭐야? 막 이래요. 사람들은 본인이 들어간 순간의 코스피를 기억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좀 벌었더라도 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올랐어요. 이 코스피가 7천, 8천을 또 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역시 이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죠. 불안한데 네.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빨리 이거 기본 내가 넣은 거를 빼가지고 빨리 탈출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탈출하고 나서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넣어요. 근데 또 떨어져. 그러면 여기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네. 그렇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또는 뭐 민생에서 저는 요 싫어하는 문제가 된 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은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뭔가 새로운 뭔가를 내서 네. 여기서 다시 이제 만회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본인 투자 스토리는 아니시죠? 저는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돈이 있어야 이제 네. 또 하소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 네, 제가 이제 할 말 많은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거지만 그래서 국면이 바뀌어야 돼요. 국면이 바뀌어서 지금 메인 주제가 부동산 주식 이런 게 아닌 새로운 주제가 되는 국면, 새로운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잘 타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뭐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 그 조금 제가 한 마디만 예를 드는 게 쉬운 것 같아서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싫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비거주일 주택자에 대한 과세 문제 이런 걸 꼭 집어서 국민들이 이거 되게 불편하고 싫어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가 하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지지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원래 60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최소 55까지는 간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고 있지만 민주당만 워크숍을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연찬회를 그랬어요? 했습니다. 네. 그 소식 짧게 시간이 다뤄보겠습니다. 없네. 시간이 없네. 짧게. 2분만 다루면 돼요. 이거 1시간 연장 방송하죠. 이 주제로만. 맞지. 자, 뭡니까? 네. 국민의힘 연찬회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사로 등판했습니다. 예. 직접 보겠습니다.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도 온전하지 못하겠죠.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근혜입니다. 단합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대모사 하는 거야? 네. 최 부장이 없어서 제가 대신해봤습니다. 네. 네. 둥지가 깨지면 안에 알도 온전하지 못하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튼 이게 뭐- 일반론이냐 네. 아니면 장동혁 지도부의 힘을 실어준 거냐. 지금 둥지가 튼튼해야 된다는 예. 얘기 하는 거니까 장동 체제 깨지 마라 이 얘기냐? 네,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가 일반론이냐. 장동혁에게 장동혁 힘을 실어준 거냐. 대표한테 힘 실어줄 입장은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 국민의힘에서 오셔서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는 예. 이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일반론적 해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특별히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예.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지 말고 음. 장동혁 지도부의 임기를 보장하며 음. 뭐 이렇게나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음. 그랬더니 이걸 뒤틀어서 해석한다고 엄청나게 또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장동혁 지도부한테 힘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러기엔 좀 모자라죠 많이. 왜냐하면 어느 분이 모셔왔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연찬회 전직 대통령을 모실 수밖에 없었냐를 봐야 되겠죠. 네. 연찬회는 당연히 뭐 물론 현직 대통령 오신 경우도 있는데 국회의원 중심으로 하는 건데 전직 대통령까지 오셔야 할 만큼 당의 어떤 권력의 공백 상태, 진공 상태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 자리를 좀 채워 주셔서 뭐 좀 중심 좀 잡아 주세요라는 느낌으로 들려요. 그게 꼭 당 대표를 보호하라.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여튼 이 메시지는 뭐 크게 해석을 더 하지는 않는 걸로.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을 상당히 선호한다 여전히.
그래서 아까 알과 둥지 얘기도 그렇고 원래 동물의 왕국 많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가죽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가죽을 벗겨야 뭐 내부에 아. 뭘 볼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주로 동물 그다음에 이게 배신이나 뭐 이런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 네. 옛날에 동물의 왕국 많이 봤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물의 왕국을 왜 보냐 그러니까 동물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요 스토리가 이제 일관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전히 어쨌든 메시지는 배신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전히 배신의 정치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지도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그 저는 이게 일반론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보고 근데 일반론에 가까운 얘기를 지금 아전인수하면서 다들 장동혁 대표 측은 봐라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러게 단결하라고 그러고 민심을 따르라는데 왜 징계하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아전인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암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된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이런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이러한 이제 동물 얘기에 기대야 할 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거냐? 그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는 보수 정치가 이 어떻게 통치라든가 수권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다시 증명하고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거냐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그것에 상당히 큰 책임이 지금 지도부에 있다라는 이 상황을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여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할 것 같고 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데려온 사람은 정점식 원내대표라는 거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도 아니고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우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연찬회까지 뉴스 네.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주 그 부경장 사건. 네. 네, 요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피해자 이름으로 이 사건을 부르다가 이제 유육 측에서 이제 부탁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 부경장 사건으로 네.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부경장이 왜 도대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이 부경장이요, 이 장 씨 고인이 된 장미란 씨. 에 대해서 허위로 교통사고로 사망이라고 허위 종결한 이후에도 실종자 찾았다면서 표창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공개가 됐죠. 다른 사건에 실종자를 찾아준 걸로 표창을 받았다는 거죠. 네, 뭐 자살 기도자 관련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뭐 출동해서 발견했다, 뭐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았다라고 해서 경찰청장의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 장씨 사건 허위 종결하고 한 달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경장이 대기 발령 상태였잖아요. 경찰서 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다라고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여자 화장실에 천장에 손자국 같은 게 있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천장에 손자국 있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DNA 감식 결과 부경장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남자 화장실이 휴지가 없어갖고 여자 화장실 잠깐 들어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그냥 화장지 통 정도에만 지문이 남아 있으면 되는데 네. 천장이에요? 천장에 뭐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있다는 거는 뭔가 거기다 뭘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위에다 설치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요? 설치한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이제 나왔나? 네, 뭐 지금 벽 같은데 뭐 칸막이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예? 칸막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위에 천장을 잡고. 그러니까 서영조 네, 소장님 그런 말씀은 뭐 카메라라든지 물증은 안 아, 나왔다는 그런 말씀인데 뭐 설치를 시도하다가 뭐 실패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천장과 벽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용변 보는 거랑 상관없는 공간에서 DNA가 나왔다. 어쨌든 부경장은 계속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망으로 종결해놓고 2달 뒤에 이제 유가족 측에서 재신고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또 추가로 위치 추적 까지 했던.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시스템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죽은 사람이 되었는데 서류상 그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또 경찰이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주먹구구 시스템이냐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뭐 경찰청에서 제주청에서 어쨌든 사인 관련해서 뭐 부검 결과 같은 거를 간략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처음에는 발견하자마자 타살 혐의점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또 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우리야 뭐 수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온 것만 보고 판단하자면 그 나무, 그러니까 그 야자수 같은 나무, 그것도 좀 이해가 쏙 되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더만요. 근데 밤에는 안 다녀요, 사람이. 그러니까 밤에는 뭐안 다닐 수 워낙 있지만 낮엔 네. 밭일 하시는 음, 분들이 음. 그 주변 할머니 인터뷰도 보니까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6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발견이 안 됐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는.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 어떤 그 방송사에서 이 장미란 씨가 실종됐던 그 시간대, 네. 그 시간대를 한번 봤더니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도 걸어가기 힘든 곳을 걸어가서 자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경찰에서 자살로 지금 무게를 두는 것조차도 네. 우리가 더 경찰 말을 다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저 뭐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들도 보면 여전히 그 장미란 씨, 고 장미란 씨 사진을 많이 쓰시던데 그건 좀 이제 안 쓰셔도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 실종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빨리 발견해야 되니까 그 사진을 그대로 쓰시더라도 이제는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 아니면 쓰지 않든 굳이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부경장이 계속해서 혐의 부인했었잖아요. 아니다, 나 그 고인과 직접 통화했는데 아르쳐주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증거를 들이미니까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현태 전 단장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 12.3 내란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태 전 707 단장 계엄 직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내가 부하들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하고 울었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울었던 그분. 근데 탄핵 과정에서 갑자기 계엄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광훈이랑 연단 오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이분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김현태가 헬기로 국회에 내려서 유리창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한 것 확인된다라고 해서 중형이죠. 12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인천 계양에 출마한 그 사람 맞죠? 맞습니다. 전환길과 함께 네. 운동단 선거운동 하고. 네, 맞아요. 네. 참 기괴한 양반이에요. 네. 뭐 처음에 막 울면서 우리 부하들은 봐달라고 하면서 예. 잘못했다고 막 짜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네. 전화기 씌워 다니면서 뭐 윤석열을 옹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징역 12년이 결코 무거워 보이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헌정을 완전히 유린한 거 아닙니까? 판결 내용을 뭐 다 보셨겠지만은 이 위법성, 그러니까는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라는 뭐 이 문자 그대로의 정확한 인식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선 지금 문을 부셔야 된다든지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된다든지 이 지시에 응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반성이라든가 어떤 그때 내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아무것도 없이 잘했다고 돌아다닌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부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맹종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반성이나 무슨 뭐 개선의 정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 출마까지 하면 이거 완전히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무거운 형도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판사면은 훨씬 더 무거운 형을 이제 판결하겠지만 네. 어쨌든 중형 선고는 불가피한 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이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정신 승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환길 씨가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현태 전 단장 내가 오늘부터 장군으로 승진시키겠다. 김 장군으로 부르겠다라고 했다는. 전환길 월드에서 예, 그냥 난 총통인데. 부르지 뭐. 나 김민하공화국 총통인데. 네. 예, 열심히들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긴 난 총통인디. 교도소에 별 단다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예. 그런 의미인가 아주 좋았어요. 싶기도 하고요. 좋았습니다. 예. 네. 자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소식 학교에서 하나만 별단. 더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4월이었죠. 국회에서 이제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소속이었던 박상현 검사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출석은 했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를 했었죠. 관련해서 이제 국조특위가 국회 국조특위가 이 박상현 검사를 비롯한 그 선서하지 않은 증인들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발장에 담긴 내용이
전혀 이 사건과는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례가 고발장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 고발장에 뭐 이런 판례들이 있어서 이 사람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아마 들어갈 텐데 네. 엉뚱한 판례가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상현 검사는 이거 고발장 제대로 니네 검토도 안 하고 그냥 AI로 대충 써가지고 위임해서 낸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사실 고발장이 이 모양이 되면 나중에 실제로 고발 사건 수사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네. 하여튼 뭐 고발장이 네, 이거 영 상태가 아무래도 좋지 읽어봤어야 못했던 될거 아니에요.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조 측이 당시 국조 측이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이제 민주당 관계자와 당시의 고발장을 여러 국조 측이 의원실에서 나눠서 작성을 했다. 네. 그래서 딱 특정하게 누가 작성한 주체인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게 했고요. 법조계에서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뉴스에 그렇죠. 보면은.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판사가 보면서 이 판례가 있나 찾아보면 없고 엉뚱한 거고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건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에 특화된 AI를 제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구매해서 썼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문제 제기의 필요성이 있어도 이 신뢰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의문인 사안이에요. 이거 돈을 좀 들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AI로 이렇게 중요한 고발장을 쓸 때 AI로 쓴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고요. 네.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판례 찾아가면서 써야죠. 좀 창피할 일이다. 네. 네. 이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이었는데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짜 무개념 가끔 이 주차장 입구에서 뭐 길막하고 이런 차들 있었는데 자기 뭐 불만 있다고. 네. 그런 거 강제 견인하고 과태료 세게 때린다면서요? 네, 그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로 시비 붙어가지고 주차장 입구 이렇게 막아놓고 차 대놓고 이런 거 저희가 막 사건 반장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기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고 하면 사유지기 때문에 저거를 견인하기도 뭐 그렇고 경찰 부르면은 이거 저희가 못 뺍니다 하고 그 굉장히 막 논란도 많이 됐었잖아요.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뭐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서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에 100만 원, 2차에 300만 원, 3차에 500만 원. 그리고 요청에 따라서 차량을 옮기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견인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요. 당연히 해야죠. 네. 네. 이런 일은 하고 싶으면은 GTA에서 하면 됩니다. 게임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차 타고 다니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막으면 되지 왜 현실에서 이걸 막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는 평소에 쉽게 해줘요.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오타쿠라서. 아, 그래. 오타쿠야? 약간 그쪽이에요. 네. 아, 그래도 삶의 행복 그다음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시죠? 요즘에 내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 평론을 해야 되나 싶은 일들이 정치권에 많아서 아. 당근마켓에서 게임기를 막 3개씩 사고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 네, 고전 게임기를 막 3개씩 사고. 행복하냐고요, 그래서. 그때는 행복하죠. 근데 그래요. 게임기가 왔는데 소리가 안 날 때 그때는 이제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나. 네, 그럴 때 차라리 콩물 한번 시원하게 드시면 스트레스 쫙 풀립니다. 벌써 이만큼 먹었어요. 벌써 그만 드셨죠? 서영주 소장님 다 드셨죠? 저는 지금 콩이 말라요. 예, 콩이 많아요. 콩물. 윤희석 대변인은 저는 아까 노선 투쟁 했잖아요. 예. 저 원래 이거였거든요. 중간에 먹고 요거를 한 먹어봤는데. 중간에 직접 나도 리필해서 노선 드시더라고요. 좋아요. 아까 네. 저 말씀하셨던 혼자만 독시가 네. 되고. 네, 노선 투쟁 별 의미 없어요. 예, 요 콩물, 네, 우리나라 대표 콩물 업체 순진식품과 우리 카스가 함께 선보이는 콩물이 되겠습니다. 콧물 아닙니다. 콩물. 콩물이 아니고 콩물. 저하고 코드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뭔가 코드가 맞는다. 근데 이거 제가 맞는다. 이 콩물을 먹어보니까 이 순진식품이 순진해요. 왜냐면 이름을 좀 바꿔요. 순찐식품으로. 이거 너무 진해요. 야, 이 콩물이 이렇게 진할 수가 없어. 아, 콩물이 진해야 이제 콩국수 같은 거 나중에 네, 먹을 때는. 순찐 콩물. 아, 순찐 콩물이다. 찐 콩물이에요. 네, 여러분 주문하시면 바로 맷돌이 돌아가기 시작한답니다. 네. 벌써 소리가 들리네. 네, 아직 가시지 않은 더위에 시원하게 국수, 난 콩국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해서
꽈배기 넣어 드셔도 되게 맛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네요. 꽈배기를 넣어요? 여기에 꽈배기를 넣어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따뜻하게 해서 꽈배기 넣어 드시면 맛있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찾아봐야지. 와, 새로운 접근법인데 백태 콩물 두 통에 14,800원, 서리태 콩물은 한 통에 9,900원. 100% 국내산.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5만 원 이상 시 무료 배송도 있으니까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문은 070 요즘 070 여론조사야? 아니 아니 스팸 풀어야 돼. 070 4866 2789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거는 거니까. 070은 좀 네. 080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던 빨리 넘어가 기다리잖아요.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